오늘은 서울에 사는 71세 정수연 씨의 사연입니다. 정수연 씨는 63세부터 미리 여러 가지를 준비했는데 건강관리, 집 정리, 법적 서류, 재정 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71세가 되어 보니 그때 준비한 것들이 정말 큰 도움이 되고 편하게 살 수 있으며 자식들한테도 부담 안 주고 계신다고 합니다. 주변 친구들은 준비 안 해서 후회하는 분들이 많아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71세 정수연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63세 때 미리 준비한 게 정말 잘한 일이었고 그때 준비 안 했으면 지금 정말 힘들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63세부터 건강관리 시작하고 집 정리하고 법적 서류 준비하고 재정 계획 세우고 관계 정리하면서 8년을 보냈습니다. 지금 71세가 되니까 그때 준비한 것들이 정말 큰 도움이 되고 편하게 살 수 있으며 자식들한테도 부담 안 주고 있습니다. 주변 친구들을 보니 63세 때 준비 안 하고 그냥 살다가 70세 넘어서 정말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고 후회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나이 들어 생각해보니 63세가 정말 중요한 시기였고 이때부터 준비하면 70대, 80대를 편하게 살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63세 이후 미리 준비하면 정말 좋은 것들을 알려드리고 싶고 제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63세 이후 미리 준비해야 할 것들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어떻게 하면 70대, 80대를 편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구체적인 준비 방법을 확실하게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지금 바로 꼭 눌러주시고 이 영상 끝까지 꼭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저처럼 미리 준비해서 편하게 노년을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평범하게 살았고 회사 다니다가 60세에 정년 퇴직했으며 아내와 자식 둘 키우고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60세부터 63세까지 3년 동안 저는 그냥 하루하루 살았는데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 만나고 취미 생활하면서 즐겁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63세 어느 날 경로당에서 만난 김영호 할아버지가 저한테 말했습니다. 수현 씨, 나는 75세인데 지금 정말 후회돼. 젊을 때 미리 준비할 걸 집도 정리 안 하고 서류도 준비 안 했더니 지금 너무 힘들어. 저는 김영호 할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물었고 할아버지가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김영호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건강관리 시스템 만들고 집 정리하고 법적 서류 준비하고 재정 계획 세우고 관계 정리하고 이런 거 미리 해야 해. 나는 안 해서 지금 후회해. 저는 그날 집에 와서 아내 박미경과 상의했고 지금부터 준비하자고 결심했으며 63세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도 동의했고 같이 준비하면서 8년을 보냈는데 지금 71세가 되니까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주변 친구들 중에 준비 안 한 분들을 보면 정말 힘들어하는데 박철수 할아버지는 70세에 갑자기 건강 나빠져서 준비 안 돼 있어서 자식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집이 너무 어지럽고 물건이 많아서 혼자 살기 힘든데 정리할 힘이 없어서 그냥 불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최명희 할머니는 법적 서류 준비 안 해서 치매 초기 왔는데 지금 와서 준비하려니까 어렵고 자식들이 법적 문제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친구들 보면서 63세 때 준비하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고 미리 준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63세부터 준비하면 좋은 건 건강관리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63세는 아직 건강하고 활동적인데 바로 이때부터 체계적으로 건강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야 70대, 80대를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저는 63세부터 주치의를 정했는데 동네 내과 의사 선생님을 주치의로 정하고 정기적으로 상담받고 건강검진 결과 상의하고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주치의가 있으면 좋은 게 건강 상태를 계속 추적해주고 작은 변화도 빨리 발견하고 약 관리도 도와주며 정말 도움이 됩니다. 저는 6개월마다 주치의 선생님 만나서 건강 상태 체크하고 필요한 검사 받고 상담하면서 건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63세부터 운동 루틴을 만들었는데 매일 아침 30분 걷기, 일주일에 3번, 근력 운동 일주일에 2번 스트레칭 이렇게 정해서 8년째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습관이 되니까 안 하면 이상하고 지금은 자연스럽게 매일 운동하고 있으며 덕분에 71세인데도 건강합니다. 약 관리 시스템도 만들었는데 혈압약, 당뇨약 등 먹는 약을 정리하고 약통에 요일별로 나눠 담고 알람 맞춰서 빠짐없이 먹고 있습니다. 아내 미경이도 같이 약 관리하면서 서로 챙겨주고 약 먹었는지 확인하고 이렇게 시스템화하니까 약을 절대 빠뜨리지 않고 먹을 수 있습니다. 식단 관리도 63세부터 시작했는데 싱겁게 먹고 야채 많이 먹고 단백질 챙기고 가공식품 줄이면서 8년째 건강한 식단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요리할 때 소금 적게 넣고 신선한 재료 쓰고 균형 잡힌 식사 준비하면서 우리 둘 다 건강하게 먹고 있습니다. 정기 검진 스케줄도 만들었는데 1년에 한 번 종합검진 6개월에 한 번 주치의 상담 필요한 검사는 바로바로 받으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검진 결과는 파일로 정리해서 보관하고 변화 추이 확인하고 문제 있으면 바로 조치하면서 체계적으로 건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친구 박철수 할아버지는 건강관리 시스템 없이 살다가 70세에 갑자기 건강 나빠졌는데 주치의도 없고 약 관리도 안 되고 정말 힘들어합니다. 박철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나는 아플 때만 병원 가고 평소에 관리 안 했더니 갑자기 여러 가지 문제가 터져서 지금 정말 힘들어 미리 준비할 걸. 저는 건강관리 시스템 만들어서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꾸준히 유지하면서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63세부터 준비하면 좋은 건 주거 환경을 정리하고 개선하는 겁니다. 63세는 아직 체력이 있고 판단력도 좋은데 이때 집을 정리하고 노년에 살기 편한 환경을 만들어야 70대, 80대가 편합니다. 저는 63세부터 집 정리를 시작했는데 필요 없는 물건 버리고 정리하고 간소화하면서 3년에 걸쳐 천천히 정리했습니다. 옷장 정리하고 책 정리하고 주방 정리하고 창고 정리하면서 30년 동안 모은 물건 중 절반 이상 버렸고 정말 필요한 것만 남겼습니다. 처음에는 버리기 아까웠지만 쓰지 않는 물건 갖고 있어도 의미 없고 오히려 집만 어지럽히니까 과감하게 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내도 같이 정리하면서 추억의 물건은 사진 찍어서 보관하고 실물은 버리고 정말 소중한 것만 남기면서 정리했습니다. 지금은 집이 정말 깔끔하고 필요한 물건만 있어서 찾기도 쉽고 청소하기도 편하며 살기 정말 편합니다. 또 집 구조도 개선했는데 화장실에 안전 손잡이 설치하고 문턱 없애고 미끄럼 방지 매트 깔고
조명 밝게 하면서 안전하게 만들었습니다. 침실도 침대 높이 낮추고 협탁에 손전등 놓고 비상벨 설치하면서 밤에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주방도 자주 쓰는 물건은 허리 높이에 놓고 무거운 물건은 아래에 놓고 사용하기 편하게 배치하면서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계단 있는 집이었는데 65세 때 엘리베이터 있는 아파트로 이사했고 1층에 가까운 층으로 옮기면서 노년에 살기 편한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이사 결정이 쉽지 않았지만 70대, 80대 되면 계단 오르기 힘들다는 걸 알고 미리 준비하자고 결심했고 정말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지금은 엘리베이터로 편하게 다니고 1층 가까워서 나가기도 쉽고 응급 상황에도 빨리 대처할 수 있어서 정말 안심됩니다. 경로당 친구 이순자 할머니는 집 정리를 안 해서 지금 정말 힘들어 하는데 물건이 너무 많아서 움직이기도 불편하고 정리할 힘도 없어서 그냥 살고 있습니다. 이순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나는 60대 때 정리 안 하고 미뤘는데 지금 70대 되니까 체력도 없고 의욕도 없어서 정리 못 하겠어. 그냥 이렇게 사는데 불편해. 또 이순자 할머니는 3층 빌라에 사는데 계단 오르기 힘들어서 외출을 잘 안 하고 집에만 있게 되며 고립되고 있습니다. 저는 63세 때 집 정리하고 이사한 게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편하게 살 수 있는 건 그때 준비한 덕분입니다. 집 정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63세부터 시작하면 천천히 할 수 있고 체력도 있어서 가능하지만 70대 되면 정말 힘듭니다. 주거 환경 개선도 마찬가지인데 안전장치 설치하고 구조 바꾸고 이사하고 이런 일들은 체력 있을 때 해야 합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3년에 걸쳐 천천히 준비했는데 급하게 하지 않고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면서 부담 없이 완성했습니다. 지금 집이 정말 살기 편하고 안전하고 깨끗해서 만족하고 있으며 자식들도 우리 집 보고 정말 잘 정리했다고 칭찬합니다. 아들 정민호가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집 정말 깨끗하고 안전하게 잘 만들었어요. 나중에 제 집도 이렇게 준비해야겠어요. 집 정리하고 환경 개선하는 게 귀찮고 힘들 수 있지만 63세부터 시작하면 충분히 할 수 있고 나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 63세부터 준비하면 좋은 건 법적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법적 서류는 정신이 맑고 판단력이 있을 때 준비해야 하는데 63세는 아직 건강하고 명확하게 결정할 수 있어서 준비하기 딱 좋은 시기입니다. 저는 64세 때 유언장을 작성했는데 공증받은 유언장으로 재산 분배 방법 정리하고 자식들한테 부담 주지 않도록 명확하게 정했습니다. 유언장 쓰는 게 처음에는 꺼려졌는데 죽음을 준비하는 것 같아서 우울했지만 오히려 준비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지고 안심됐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서 상담받고 재산 목록 정리하고 분배 방식 정하고 공증받으면서 정식으로 유언장을 만들었습니다. 아내와 상의해서 자식들한테 공평하게 나눠주기로 했고 특별히 남기고 싶은 물건이나 돈도 명시하면서 구체적으로 작성했습니다. 유언장 사본은 믿을 수 있는 곳에 보관하고 자식들한테도 유언장 있다는 것만 알려주고 내용은 나중에 보라고 했습니다. 또 사전 의료양서도 작성했는데 연명 치료 원하지 않는다는 걸 명시하고 존엄사를 선택하겠다고 법적으로 문서화했습니다. 병원에서 의식 없이 연명 치료 받으면서 자식들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서 미리 결정하고 문서로 남겼으며 정말 중요한 준비였습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고 가까운 보건소 가서 상담받고 작성하면서 공식적으로 등록했습니다. 아내도 같이 작성했고 우리 둘 다 연명치료 원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의사표시했으며 자식들한테도 우리 뜻을 알려줬습니다. 성년후견인 제도도 알아봤는데 나중에 치매 오거나 판단력 없어지면 누가 재산 관리하고 법적 결정할지 미리 정하는 제도입니다. 저는 아내를 후견인으로 지정하고 아내가 안 되면 아들 정민호를 후견인으로 지정하면서 법적으로 준비했습니다. 법무사 통해서 신청하고 법원에 등록하면서 공식적으로 후견인 지정했고 나중에 문제 생겨도 혼란 없이 처리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장례 희망사항도 문서로 작성했는데 화장 원하고 납골당 원하고 장례식은 간소하게 하고 구체적으로 적어서 자식들한테 전달했습니다. 장례 비용도 미리 준비해놨는데 장례보험 가입하고 장례 비용 따로 저축해 놓으면서 자식들한테 경제적 부담 주지 않도록 준비했습니다. 경로당 친구 최명희 할머니는 법적 서류 준비 안 하다가 치매 초기 왔는데 지금 와서 준비하려니까 판단력이 떨어져서 법적으로 인정 안 됩니다. 최명희 할머니 딸 최유진 씨가 저한테 말했습니다. 정 아저씨, 우리 엄마가 건강할 때 유언장이나 후견인 지정해놨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은 치매 때문에 법적으로 무효래요. 정말 힘들어요. 저는 64세 때 법적 서류 준비한 게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아내와 자식들도 안심하고 있으며 나중에 문제없이 처리될 겁니다. 법적 서류는 건강하고 판단력 있을 때 해야 하는데 70대 넘어가면 치매나 건강 문제로 법적 효력 인정 안 될 수 있어서 63세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63세부터 준비하면 좋은 건 재정을 정리하고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63세는 퇴직하고 연금 받기 시작하는 시기인데 앞으로 20년, 30년 쓸 돈을 계획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63세 때 자산 목록을 만들었는데 은행 계좌, 부동산 보험, 주식, 연금 등 모든 자산을 한 곳에 정리하고 엑셀 파일로 만들었습니다. 자산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면 관리하기 힘들고 나중에 자식들도 찾기 어려운데 목록 만들어 놓으니까 한눈에 보이고 관리하기 쉬웠습니다. 은행 계좌도 정리했는데 10개 넘게 있던 통장을 3개로 줄이고 생활비 통장, 저축 통장, 비상금 통장 이렇게 용도별로 나눠서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쓰지 않는 계좌는 해지하고 잔액 모아서 통합하고 관리 안 되는 계좌 정리하면서 깔끔하게 만들었고 정말 편해졌습니다. 자동이체도 정리했는데 어디에 얼마씩 나가는지 확인하고 필요 없는 건 해지하고 중복된 건 통합하면서 불필요한 지출 줄였습니다. 보험료, 멤버십, 구독료 등 자동으로 나가는 돈이 생각보다 많았는데 정리하니까 한 달에 20만 원 정도 절약됐고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월 지출 계획도 세웠는데 연금 수입이 200만 원이고 생활비 150만 원 쓰고 50만 원은 비상금으로 저축하면서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계부도 쓰기 시작했는데 매일 지출 기록하고 한 달 결산하고 불필요한 지출 확인하면서 돈 관리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65세 때는 재정계획서를 만들었는데 85세까지 20년 동안 필요한 돈 계산하고 저축한 돈으로 충분한지 확인하고 계획 세웠습니다. 생활비, 의료비, 요양원 비용, 장례 비용 등 예상되는 지출 계산하고 현재 자산으로 감당 가능한지 확인하면서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부족할 것 같으면 지출 더 줄이거나
자산 운용 방법 바꾸면서 조정하고 여유 있으면 자식들 도와줄 수 있는지 계획했습니다. 자식들한테도 재정 상황 대략 알려줬는데 구체적 금액은 말 안 했지만 우리가 자립적으로 살 수 있고 부담 주지 않을 거라고 안심시켰습니다. 정민호한테 말했습니다. 민호야, 아빠 엄마는 재정 계획 다 세워놨어. 너한테 부담 안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 우리는 우리끼리 살 수 있어.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아빠 정말 든든해요. 주변 친구들 보면 부모님 경제적으로 도와드리느라 힘든 친구들 많은데 저는 걱정 안 해도 돼서 감사해요. 세금 문제도 정리했는데 종합소득세,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내야 할 세금 확인하고 자동이체 설정하면서 놓치지 않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도 정리했는데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 카카오톡 계정, 이메일 등 정보를 정리해서 아내와 공유하고 문제 생겨도 접근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경로당 친구 박철수 할아버지는 재정 정리 안 해서 지금 힘들어하는데 통장이 어디에 몇 개 있는지도 모르고 자동이체로 나가는 돈도 확인 못하고 있습니다. 박철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나는 돈 관리를 안 해서 어디에 얼마 있는지도 모르겠어. 통장도 10개 넘게 있는 것 같은데 찾기도 힘들고 정리가 안 돼. 또 강영숙 할머니는 남편이 돌아가신 후 재정 정보를 몰라서 정말 힘들었는데 남편이 어떤 계좌 갖고 있었는지 보험은 뭐가 있는지 몰라서 찾느라 고생했습니다. 강영숙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재정 정보 공유했으면 좋았을 텐데 혼자 관리하다가 돌아가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몰라서 정말 힘들었어. 저는 아내와 재정 정보 다 공유하고 있고 목록 만들어서 함께 관리하면서 한 사람에게 문제 생겨도 다른 사람이 관리할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재정 정리는 복잡하고 귀찮지만 63세부터 시작하면 충분히 할 수 있고 한번 정리해 놓으면 나중에 정말 편하고 안심됩니다. 저는 재정 계획 세우고 관리하면서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고 자식들한테 부담 안 주고 독립적으로 살 수 있어서 정말 만족합니다. 지금도 6개월마다 재정 상황 점검하고 계획대로 가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필요하면 조정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내도 재정 상황 다 알고 있고 함께 관리하면서 우리 둘 중 한 명에게 문제 생겨도 다른 사람이 이어서 관리할 수 있게 준비돼 있습니다. 재정 정리하고 계획 세우는 게 번거롭지만 63세부터 시작하면 시간 있고 판단력도 좋아서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꼭 하세요. 5번째로 63세부터 준비하면 좋은 건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확장하는 겁니다. 63세는 사회적 관계를 재구성하기 좋은 시기인데 직장 관계는 끝나고 새로운 노년 관계를 만들어야 하는 전환점입니다. 저는 63세 때 경로당에 나가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꾸준히 나가면서 친구들을 사귀고 지금은 10명 정도 가까운 친구가 생겼습니다. 경로당 친구들과 매일 만나서 식사하고 수다 떨고 등산도 가고 여행도 가면서 정말 가족처럼 지내고 외롭지 않습니다. 이창수 할아버지, 김순애 할머니, 윤미자 할머니 등 친구들과 8년째 함께 지내면서 서로 의지하고 도우며 정말 소중한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자식들과의 관계도 재설정했는데 63세 때 아들 정민호와 딸 정은이를 따로 만나서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들한테 말했습니다. 민호야, 은희야, 아빠 엄마는 이제 너희한테 기대 안 할 거야. 우리끼리 잘 살 테니까. 너희는 너희 인생 살아 부담 갖지 마.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아빠 그래도 저희가 도와드릴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저는 말했습니다. 고마워. 정말 어려울 때만 부탁할게. 평소에는 우리끼리 살 테니까 너희는 자주 연락 안 해도 돼. 바쁘면 한 달에 한 번만 전화해. 이렇게 관계 설정하니까 자식들도 부담 덜고 저희도 편해지면서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지고 가끔 만날 때 정말 즐겁습니다. 복지관 프로그램도 신청했는데 서예 교실 노래 교실 등록하면서 새로운 사람들 만나고 취미 생활하면서 사회적 관계 확장했습니다. 자원봉사도 시작했는데 복지관에서 도시락 배달 봉사하면서 나보다 더 어려운 어르신들 돕고 보람도 느끼며 의미 있는 활동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 확장하니까 삶이 풍요로워지고 외롭지 않고 매일 할 일이 있어서 바쁘고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6번째로 63세부터 준비하면 좋은 건 디지털 역량을 키우는 겁니다. 63세는 아직 새로운 것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스마트폰 컴퓨터 사용법 배우면 70대, 80대 정말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저는 64세 때 복지관 스마트폰 교육 신청했는데 6개월 과정 들으면서 카카오톡, 인터넷 검색, 유튜브, 지도 앱 등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는데 선생님이 천천히 가르쳐 주시고 반복해서 연습하니까 점점 익숙해지고 지금은 능숙하게 사용합니다. 인터넷 뱅킹도 배웠는데 은행 앱으로 송금하고 계좌 조회하고 공과금 납부하면서 은행 안 가도 되니까 정말 편합니다. 병원 예약 앱도 배웠는데 휴대폰으로 병원 예약하고 진료, 기록 확인하고 처방전 받으면서 정말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택시 앱도 쓸 수 있게 됐는데 카카오 택시로 택시 부르고 목적지 입력하고 결제하면서 혼자서도 이동할 수 있어서 독립적입니다. 온라인 쇼핑도 배웠는데 쿠팡, 마켓컬리 등에서 장 보고 집까지 배달받으면서 무거운 물건 들고 다니지 않아도 돼서 편합니다. 유튜브로 운동 영상 보면서 따라하고 요리 영상 보고 새로운 요리 배우고 건강 정보 얻으면서 정말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손주들이랑 카카오톡으로 사진 주고받고 영상 통화하면서 자주 연락하고 손주 얼굴 보면서 대화할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아내도 같이 배웠는데 우리 둘 다 스마트폰 능숙하게 쓰면서 자식들 도움 없이 혼자 다 해결하고 정말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경로당 친구 중에는 스마트폰 못 쓰는 분들이 많은데 정말 불편하게 사시고 자식들한테 이것저것 부탁하면서 의존하게 됩니다. 조영숙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나는 스마트폰 못 써서 은행 갈 때마다 줄 서서 기다려야 하고 병원 예약도 전화로 해야 하는데 항상 통화 중이라 정말 불편해. 저는 디지털 역량 키워서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고 70대인데도 최신 기술 활용하면서 젊은 사람들처럼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71세이고 63세부터 8년 동안 준비한 덕분에 정말 편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시스템 만들어서 주치의 정기 상담하고 운동 꾸준히 하고 약 잘 챙겨 먹으면서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집 정리하고 안전하게 개선해서 살기 편하고 엘리베이터 있는 아파트 살면서 이동도 편하고 응급 상황 대비도 돼 있습니다. 법적 서류 다 준비해서 유언장, 사전 의료의향서, 후견인, 지정 장례 계획 다 돼 있고 자식들한테 부담 안 줄 겁니다. 재정 정리하고 계획 세워서 85세까지 자립적으로 살 수 있고 자식들 도움 없이 우리끼리 살 수 있어서 마음 편합니다. 경로당 친구들 많이 사귀어서 외롭지 않고 매일 만나서 즐겁게 지내고 자식들과도
적당한 거리 유지하면서 좋은 관계 유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잘 써서 독립적으로 살고 자식들 귀찮게 안 하고 혼자서 다 해결하면서 자존심 지키고 당당하게 살고 있습니다. 주변 친구들 중에 준비 안 한 분들 보면 정말 힘들어 하는데 63세 때 준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하게 느낍니다. 경로당 친구 김영호 할아버지가 저한테 말했습니다. 수연 형님 정말 대단해요. 미리 준비해서 지금 편하게 사시는 거 보면 부러워요. 나도 형님처럼 준비할 걸 후회돼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영호 씨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하나씩 시작하면 돼. 나도 8년 걸려서 천천히 했어. 이제 63세 이후 미리 준비하면 좋은 것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관리 시스템 만들기 주치의 정하고 운동 루틴 만들고 약 관리하고 정기 검진 받으세요. 두 번째 주거 환경 정리하고 개선하기, 집 정리하고 안전장치 설치하고 필요하면 이사하세요. 세 번째 법적 서류 준비하기 유언장 사전 일요의향서, 후견인, 지정 장례, 계획 미리 하세요. 네 번째 재정 정리하고 계획 세우기, 자산 목록 만들고 계좌 정리하고 지출 계획 세우세요. 다섯 번째 인간관계 정리하고 확장하기, 경로당 나가고 친구 사귀고 자식과 관계 재설정하세요. 여섯 번째 디지털 역량 키우기, 스마트폰 인터넷 뱅킹, 앱 사용법 배우고 독립적으로 사세요. 이 6가지를 63세부터 시작하면 70대, 80대를 정말 편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자식들한테 부담 안 주고 독립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저는 8년 걸려서 천천히 준비했는데 급하게 하지 말고 하나씩 차근차근 하면 부담 없이 완성할 수 있습니다. 아내와 함께 준비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도우면서 했는데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면 훨씬 쉽고 재미있습니다. 자식들도 제가 미리 준비한 걸 보고 안심하고 오히려 본받겠다고 하면서 칭찬하고 자랑스러워합니다. 딸 정은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정말 대단해요. 저도 나중에 나이 들면 부모님처럼 미리 준비해야겠어요. 정말 모범이 돼요. 저는 지금 71세이고 앞으로 15년 정도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85세까지 자립적으로 살고 싶고 자신 있습니다. 준비한 덕분에 불안하지 않고 마음 편하고 매일 즐겁게 지내면서 노년을 행복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63세부터 시작하시면 충분히 준비할 수 있고 나중에 정말 편하게 살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건강관리부터 시작하고 집 정리하고 법적 서류 알아보고 재정 점검하고 경로당 나가고 스마트폰 배우세요.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씩 천천히 하면 되고 몇 년 걸려도 괜찮으니까 꾸준히 하세요. 63세는 아직 늦지 않았고 체력도 있고 판단력도 좋아서 준비하기 딱 좋은 시기니까 지금 바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70대 되면 체력 떨어지고 의욕도 없어서 준비하기 힘든데 63세부터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미루지 마세요. 준비하면 노년이 편하고 행복해지는데 준비 안 하면 불안하고 힘들어지니까 미래를 위해 지금 투자하세요. 저는 71세 정수연이고 63세부터 준비해서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으며 여러분도 꼭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준비 계획도 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 63세 이상 어르신들께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셔서 모두 함께 미리 준비해서 행복한 노년 보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건강관리 시스템 만들고 집 정리하고 법적 서류 준비하고 재정 계획 세우고 인간관계 확장하고 디지털 배우세요. 여러분의 편하고 행복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편안하게 누우시거나 앉으셔서 오늘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지혜로운 선배들의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55세를 넘어 60대, 70대로 가는 이 시간은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젊은 시절의 열정도 좋았지만 지금 우리가 가진 이 평온함과 지혜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선물입니다. 오늘 밤 저는 여러분께 10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드리려 합니다. 나이 들매 의미, 내려놓는 지혜, 관계의 재발견, 진정한 건강, 돈과 행복, 용서와 화해, 감사의 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사랑의 완성, 그리고 의미 있는 내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각 주제마다 동서양의 지혜로운 분들이 남긴 명언을 함께 나누고 그 의미를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서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간에 잠이 오시면 편안하게 주무셔도 좋고 끝까지 들으셔도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나이 들매 의미입니다. 우리는 지금 55세에서 70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아직도 젊다고 느끼시고 어떤 분은 이미 늙었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나이 들미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명언을 소개합니다. 공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2순, 60세가 되면 귀로 들으면 이해가 됩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60세가 되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의 마음까지 이해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누가 뭐라고 하면 말의 내용만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어떤 마음인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어가면서 우리는 달라집니다. 누군가 짜증을 내면 그 사람이 힘들구나 하고 이해하게 됩니다. 누군가 자랑을 하면 그 사람이 인정받고 싶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순의 경지입니다. 귀로 들으면 저절로 이해가 되는 나이입니다. 여러분도 요즘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실 겁니다. 예전에는 화났던 일들이 이제는 이해가 됩니다. 예전에는 싸웠던 사람들이 이제는 불쌍하게 보입니다. 이것이 나이 들매 첫 번째 선물입니다. 이해하는 마음입니다. 눈을 감고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최근에 누군가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했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그 순간 여러분은 이미 이순의 경지에 계신 겁니다. 두 번째 명언입니다. 공자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72종 심소욕불유구, 70세가 되면 마음이 하고자 하는 대로 따라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됩니다. 70세가 되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70세가 되면 내 안의 욕심과 집착이 많이 사라집니다. 젊었을 때는 갖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되고 싶은 것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하면 법도에 어긋나는 일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70세가 되면 달라집니다. 욕심이 줄어듭니다. 명예욕도 줄어들고 무력도 줄어들고 승부욕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도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마음이 원하는 것이 착한 일이 됩니다.
편안하게 살고 싶고, 가족과 평화롭게 지내고 싶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것이 됩니다. 이것이 70세의 자유입니다. 욕심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것들을 내려놓으셨나요? 예전에는 중요했지만 지금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있으시지 않나요? 그것이 바로 종심소욕 불유구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 명언입니다.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의미는 매 순간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지만 늘 존재한다. 빅터 프랭클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분입니다. 그분은 극한의 상황에서도 인생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는 가끔 생각합니다. 이제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나? 일도 그만뒀고 자식들도 다 컸고 이제 남은 게 뭔가? 하지만 빅터 프랭클은 말합니다. 매 순간 의미는 존재한다고. 오늘 아침 일어나서 아침밥을 먹는 것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경로당에서 친구를 만나는 것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손주에게 전화하는 것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거창한 의미를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작은 일상 속에 의미는 늘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계시고 숨 쉬고 계신 것 자체가 의미입니다. 나이 들면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중에서 의미 있었던 순간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주 작은 것이어도 좋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인생의 의미입니다. 나이 들매 의미에 대한 첫 번째 주제를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내려놓는 지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지만 내려놓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명언입니다.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소유가 진정한 소유다. 이 말씀은 참 역설적입니다. 가지지 않는 것이 진짜 가지는 것이라니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많이 모았습니다. 돈을 모으고 물건을 모으고 명예를 모으고 인맥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많이 가질수록 자유롭지 못합니다. 큰 집을 사면 관리하느라 힘들고 물건이 많으면 정리하느라 힘들고 인맥이 넓으면 관계 유지하느라 힘듭니다. 소유가 우리를 소유합니다. 우리가 물건을 갖는 게 아니라 물건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법정 스님은 이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무소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진짜 자유로워지려면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무엇을 내려놓으셨나요? 쓰지 않는 옷을 버리셨나요? 필요 없는 물건을 정리하셨나요? 그때 느낌이 어떠셨나요? 속이 후련하지 않으셨나요? 그것이 바로 무소유의 자유입니다. 두 번째 명언입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족한 줄 알면 욕되지 않고 그칠 줄 알면 위태롭지 않다. 지족불욕 지지불태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만족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젊었을 때는 늘 부족했습니다. 돈도 더 벌어야 하고 집도 더 넓어야 하고 차도 더 좋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랬나요? 돈을 더 벌면 더 행복했나요? 집이 넓어지면 더 평온했나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벌려고 스트레스 받고 더 넓은 집 관리하느라 힘들었습니다. 노자는 이미 2500년 전에 이것을 아셨습니다. 족한 줄 알면 욕되지 않습니다.
지금 가진 것으로 만족하면 누구한테 구걸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칠 줄 알면 위태롭지 않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멈추면 위험한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가진 것으로 만족하십니까? 오늘 먹은 밥, 오늘 입은 옷, 오늘 누운 이불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더 가지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지금이 충분합니다. 눈을 감고 지금 이 순간을 느껴보십시오. 숨을 쉬고 있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세 번째 명언입니다. 톨스토이는 말했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경험이다. 우리는 평생 행복을 찾아 헤맸습니다. 행복하려고, 돈을 벌고 행복하려고, 성공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톨스토이는 다르게 말합니다.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경험이라고. 여러분은 지금까지 많은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기쁜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습니다. 성공도 해보고 실패도 해봤습니다. 사랑도 해보고 이별도 해봤습니다. 이 모든 경험이 여러분을 만들었습니다. 행복했던 순간만 의미 있는 게 아닙니다. 힘들었던 순간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경험 덕분에 지금의 여러분이 계십니다. 이제는 행복을 쫓지 마십시오. 행복은 쫓으면 도망갑니다. 대신 지금 이 순간을 경험하십시오. 오늘의 햇살을 경험하십시오. 오늘의 바람을 경험하십시오. 오늘의 평온함을 경험하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내려놓는 지혜에 대한 두 번째 주제를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관계의 재발견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관계가 달라집니다. 직장 동료는 사라지고 자식들은 바빠지고 친구들만 남습니다. 이 시기에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첫 번째 명언입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인생의 오후는 인생의 아침과 같은 의미를 가질 수 없다. 칼 융은 인생을 아침과 오후로 나눴습니다. 인생의 아침은 20대에서 40대입니다. 이때는 밖으로 나가는 시간입니다. 사회로 나가고 성공을 향해 나가고 사람들을 만나러 나갑니다. 하지만 인생의 오후는 다릅니다. 50대 이후는 안으로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이제는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내 안으로 들어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는 사람을 많이 만나야 했습니다. 인맥이 중요했고 네트워크가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이 아니라 깊은 사람이 중요합니다.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 5명의 진짜 친구가 낫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진짜 친구가 몇 명이나 계십니까? 힘들 때 전화할 수 있는 친구 말입니다. 그 친구들을 소중히 하십시오. 새로운 사람을 많이 만나려 하지 마십시오. 지금 있는 사람들을 깊이 만나십시오. 두 번째 명언입니다. 틱나탄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이해에서 나온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사랑을 다시 배웁니다. 젊었을 때의 사랑은 열정이었습니다. 가슴이 뛰고 설레고 미친 듯한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사랑은 다릅니다. 이제는 조용합니다. 열정은 없지만 깊이가 있습니다. 틱나탄 스님은 진정한 사랑은 이해라고 하셨습니다. 배우자를 이해하고 자식을 이해하고 친구를 이해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배우자를 얼마나 이해하고 계십니까? 50년, 60년을 함께 산 사람입니다. 이제는 말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언제 기분이 좋은지,
언제 힘든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열정적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용하지만 깊은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오늘 저녁 배우자를 한번 보십시오. 그냥 가만히 보십시오. 말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세 번째 명언입니다. 케민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때론 떨어져 있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자식과의 관계에서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자식들이 어릴 때는 우리가 모든 것을 해줬습니다.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자식들은 다 컸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의 인생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들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자주 전화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주 만나지 않아도 됩니다. 그들이 바쁠 때는 기다려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들이 힘들 때는 언제든 올 수 있는 집이 되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으로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자식들에게 자유를 주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간섭하고 계십니까? 이제는 놓아줄 때입니다. 그들을 믿고 그들의 인생을 존중하십시오. 그것이 부모의 마지막 사랑입니다.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관계의 재발견에 대한 세 번째 주제를 마치겠습니다. 네 번째 주제는 진정한 건강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가장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진정한 건강이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명언입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은 틀렸다. 건강한 정신이 건강한 몸을 만든다. 우리는 늘 몸 건강만 생각합니다. 운동하고 영양제 먹고 병원 다니면서 몸을 챙깁니다. 하지만 세네카는 반대로 말합니다. 마음이 먼저라고. 마음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해집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잠을 잘 잡니다. 마음이 평온하면 소화가 잘 됩니다. 마음이 행복하면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반대로 마음이 불안하면 몸도 아픕니다. 걱정이 많으면 두통이 옵니다. 스트레스가 많으면 소화가 안 됩니다. 화가 많으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건강하십니까? 평온하십니까? 아니면 걱정이 많으십니까? 몸을 챙기기 전에 마음을 먼저 챙기십시오. 마음이 편안하면 몸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두 번째 명언입니다. 법륜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건강은 조건이 아니라 선택이다.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 아픈 게 당연하다고. 유전이 나빠서 아프다고. 환경이 나빠서 아프다고. 하지만 법륜 스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건강은 선택이라고. 매일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건강이 달라집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도 선택입니다.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것도 선택입니다. 매일 조금씩 걷는 것도 선택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선택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건강을 위해 무엇을 선택하셨습니까? 아침에 물을 마셨습니까? 30분이라도 걸었습니까? 채소를 먹었습니까?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건강을 만듭니다. 조건을 탓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건강을 선택하십시오. 세 번째 명언입니다. 김영석 교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100세까지 사는 비결은 80세처럼 사는 것이다.
김영석 교수님은 100세가 넘으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장수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80세처럼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무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60대에 40대처럼 살려고 하면 다칩니다. 70대에 50대처럼 살려고 하면 아픕니다. 나이에 맞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60대는 60대답게 70대는 70대답게 사는 겁니다. 무리하게 등산하지 않습니다. 무리하게 운동하지 않습니다. 무리하게 일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적당히 편안하게 삽니다. 그것이 오래 사는 비결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리하지 않으셨습니까? 나이를 잊고 젊은이처럼 행동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는 나이에 맞게 사십시오.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느리게 가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오래 가는 길입니다. 눈을 감고 몸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몸이 쉬고 싶다고 하면 쉬어 주십시오. 몸이 아프다고 하면 쓰다듬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평생 여러분을 위해 일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몸을 돌봐줄 차례입니다. 진정한 건강에 대한 4번째 주제를 마치겠습니다. 5번째 주제는 돈과 행복입니다. 평생 돈을 벌고 모았지만 행복했을까요? 돈과 행복은 어떤 관계일까요? 첫 번째 명언입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부는 가진 것이 아니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평생 돈을 모았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에픽테토스는 반대로 말합니다. 진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매달 500만 원이 필요한 사람과 100만 원이면 충분한 사람 중 누가 더 부자일까요? 500만 원 가진 사람보다 100만 원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더 부자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미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한 달에 얼마면 행복하십니까? 그 금액이 적을수록 여러분은 더 부자입니다. 욕심을 줄이십시오. 필요한 것을 줄이십시오. 그러면 지금 가진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2번째 명언입니다. 헨리 데이빗 소로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일을 하는 만큼만 부유하다. 돈이 많다고 부자가 아닙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좋아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의무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나이가 들면 이제는 좋아하는 일만 하십시오. 싫은 일은 하지 마십시오. 만나기 싫은 사람은 만나지 마십시오. 가기 싫은 곳은 가지 마십시오. 돈 때문에 싫은 일을 할 나이가 아닙니다. 이제는 즐거운 일만 하십시오. 경로당 가서 친구들과 놀아도 좋습니다. 공원에서 산책해도 좋습니다. 집에서 책을 읽어도 좋습니다. 손주를 봐줘도 좋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 그것이 진짜 부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부입니다. 3번째 명언입니다. 괴테는 말했습니다. 진정으로 소유한 것은 사용한 것뿐이다. 평생 모은 돈이 통장에 있습니다. 하지만 쓰지 않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돈은 쓰라고 있는 겁니다. 물론 함부로 쓰라는 게 아닙니다. 의미 있게 쓰라는 겁니다. 자식들에게 맛있는 밥 한 끼 사주십시오. 친구들과 여행 한번 가보십시오. 평생 사고 싶었던 것이 있다면 사십시오. 아껴만 두지 마십시오. 돈은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살아있을 때 의미 있게 쓰는 것이 진짜 소유입니다.
여러분은 평생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제는 그 대가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작은 사치를 부려도 괜찮습니다. 좋아하는 것을 사도 괜찮습니다. 돈 때문에 참지 마십시오. 이제는 누리십시오.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정말 사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가고 싶은 곳이 어디입니까?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하십시오. 돈과 행복에 대한 5번째 주제를 마치겠습니다. 6번째 주제는 용서와 화해입니다. 평생 살다 보면 상처도 주고 상처도 받습니다. 이제는 용서하고 화해할 때입니다. 첫 번째 명언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말했습니다. 용서는 약자의 행위가 아니라 강자의 행위다.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용서하면 지는 거라고. 상대방이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하지만 마틴 루터 킹은 다르게 말합니다. 용서는 강한 사람만 할 수 있다고. 약한 사람은 용서하지 못합니다. 계속 화를 내고 계속 원망합니다. 하지만 강한 사람은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용서해야 자기가 자유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겁니다. 원망을 품고 사는 것은 힘듭니다. 매일 그 사람 생각하면서 화내고 속상해합니다. 하지만 용서하면 자유로워집니다. 더 이상 그 사람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아직도 화가 나십니까? 이제는 놓아주십시오.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용서하면 여러분이 편해집니다. 두 번째 명언입니다. 성철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화해는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것이다. 가족끼리 싸웠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끼리, 형제끼리, 부모, 자식끼리 싸웠을 때 말입니다. 누가 이기는 것이 중요할까요? 아닙니다. 다시 함께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싸움에서 이겨도 관계가 깨지면 소용없습니다. 한 발 물러서고 화해하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화해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형제와 싸운 채로 10년을 보낼 수 없습니다. 자식과 싸운 채로 5년을 보낼 수 없습니다. 남은 시간이 아깝습니다. 먼저 연락하십시오. 자존심 버리고 먼저 손 내미십시오. 그것이 어른의 지혜입니다. 세 번째 명언입니다. 넬슨 만델라는 말했습니다. 분노는 독약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넬슨 만델라는 27년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그럴 만큼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출소한 후 그는 용서했습니다. 왜일까요? 분노를 품고 있으면 자기가 죽기 때문입니다. 독약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는 멀쩡한데 나만 아픕니다. 상대는 잘 사는데 나만 괴롭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에게 화가 나 있습니까? 그 화를 품고 있으면 여러분만 아픕니다. 상대는 모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화내는 줄도 모르고 잘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만 매일 그 사람 생각하면서 화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손해입니까? 이제 그만 내려놓으십시오. 용서하십시오. 화해하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눈을 감고 용서하고 싶은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마음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용서합니다.
이제 놓아줍니다. 그 사람도 자유롭고 저도 자유롭습니다. 용서와 화해에 대한 6번째 주제를 마치겠습니다. 7번째 주제는 감사의 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사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감사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 명언입니다. 멜로디 비티는 말했습니다. 감사는 과거를 이해하고 오늘의 평화를 가져다 주며 내일을 위한 비전을 만든다. 감사가 이렇게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를 이해하게 합니다. 예전에는 힘들었던 일들이 감사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때 그 일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오늘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감사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불평하지 않게 되고 불만이 사라집니다. 내일을 위한 비전을 만듭니다. 감사하면 희망이 생깁니다. 내일도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믿게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에 감사하십니까? 아침에 눈을 떴습니까? 감사한 일입니다. 밥을 먹었습니까? 감사한 일입니다. 걸을 수 있습니까? 감사한 일입니다.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두 번째 명언입니다. 알베르트 슈바이처는 말했습니다. 행복의 비밀은 가능한 한 많은 것에 관심을 갖고 가능한 한 많은 것에 우호적으로 반응하는 데 있다. 행복한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핀 꽃을 보고 예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부는 바람에 시원하다고 느낍니다. 오늘 만난 사람에게 고맙다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불행한 사람은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꽃이 피어도 모릅니다. 바람이 불어도 느끼지 못합니다. 사람을 만나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늘 불평하고 늘 불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하루 중에 감사했던 순간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한 번도 없었다면 불행한 사람입니다. 10번 이상 있었다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일부터는 의식적으로 감사를 찾으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하십시오. 밥을 먹으면 감사하십시오. 길을 걸으면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루에 100번도 넘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명언입니다. 정민 교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진 것을 세지 말고 받은 것을 세라. 우리는 늘 가진 것을 셉니다. 집이 있나, 차가 있나, 돈이 얼마나 있나 셉니다. 그리고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민 교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받은 것을 세라고. 여러분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것을 받으셨습니까? 부모님께 생명을 받았습니다. 선생님께 교육을 받았습니다. 배우자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자식들에게 기쁨을 받았습니다. 친구들에게 위로를 받았습니다. 사회에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세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는지 알게 됩니다. 가진 것은 적어도 받은 것은 많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을 감고 지금까지 받은 것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부모님의 사랑, 배우자의 헌신, 자식들의 효도, 친구들의 우정, 이 모든 것이 선물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받았습니다. 감사하십시오. 감사의 힘에 대한 7번째 주제를 마치겠습니다. 8번째 주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죽음이 가까워집니다. 어떻게 하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명언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죽음은 두 가지 중 하나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거나 더 나은 곳으로 가는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죽음 앞에서도 태어났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죽음이 나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죽음 후에 아무것도 없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깊은 잠과 같습니다. 꿈도 없는 깊은 잠입니다. 그것이 나쁜가요? 아닙니다. 편안한 일입니다. 만약 죽음 후에 더 나은 곳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어느 쪽이든 나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죽음이 두렵습니까? 두려운 것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알 수 없다고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좋을 수도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다음 단계일 뿐입니다. 두 번째 명언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말했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것은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도구다. 스티브 잡스는 젊을 때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그는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면 정말 중요한 것만 하게 된다는 것을. 사소한 일에 화내지 않게 됩니다.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쓰지 않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사람들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오늘이 더 소중해집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이 더 소중해집니다. 오늘 하는 일이 더 의미 있어집니다.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명언입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은 삶의 반대가 아니라 삶의 일부다.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삶과 죽음이 반대라고. 삶은 좋은 것이고 죽음은 나쁜 것이라고. 하지만 법정 스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죽음은 삶의 일부라고. 태어나는 것도 삶이고 자라는 것도 삶이고 늙는 것도 삶이고 죽는 것도 삶입니다. 모두 삶의 과정입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여름이 오면 잎이 무성하고 가을이 오면 열매가 맺고 겨울이 오면 잎이 떨어집니다. 이것이 자연의 순환입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거부할 것이 아니라 받아들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죽음을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아직도 거부하고 계십니까?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이제는 받아들이십시오. 죽음은 언젠가 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면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해집니다. 오늘을 더 열심히 살게 됩니다. 오늘을 더 감사하게 살게 됩니다.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누구에게 전화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하십시오. 내일이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에 대한 8번째 주제를 마치겠습니다. 9번째 주제는 사랑의 완성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랑도 완성됩니다. 완성된 사랑은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 명언입니다. 에리히 프롬은 말했습니다. 미성숙한 사랑은 당신이 필요해서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성숙한 사랑은 당신을 사랑해서 당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젊었을 때 사랑은 필요 때문이었습니다.
외롭지 않으려고 사랑했습니다. 안정을 얻으려고 사랑했습니다. 인정받으려고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사랑은 다릅니다. 필요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좋아서 사랑합니다. 배우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50년, 6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이제는 그 사람 없이 못 삽니다. 왜일까요? 그 사람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사랑입니다. 완성된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지금 어떤 단계입니까? 아직도 필요 때문에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그 자체로 사랑하십니까? 두 번째 명언입니다. 칼릴 지브라는 말했습니다. 사랑하되 사랑을 속박으로 만들지 말라. 나이 든 부부들을 보면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서로를 속박하는 부부와 서로를 자유롭게 하는 부부입니다. 속박하는 부부는 늘 감시합니다. 어디 가냐, 누구 만나냐, 뭐 하냐 물어봅니다. 상대방을 믿지 못합니다. 하지만 자유롭게 하는 부부는 다릅니다. 서로를 믿습니다. 가고 싶은 곳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하고 싶은 일 합니다. 그래도 결국 서로에게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부입니까? 배우자를 속박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유롭게 하고 계십니까? 이제는 놓아주십시오. 진정한 사랑은 속박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세 번째 명언입니다. 마더 테레사는 말했습니다. 사랑은 집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사랑은 큰 일이라고, 세상을 위한 봉사라고. 하지만 마더 테레사는 다르게 말합니다. 사랑은 집에서 시작된다고. 가장 가까운 사람을 먼저 사랑하라고. 여러분은 오늘 배우자에게 사랑한다고 말했습니까? 자식에게 고맙다고 말했습니까? 형제에게 연락했습니까? 멀리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 전에 가까이 있는 사람을 먼저 사랑하십시오. 오늘 저녁 집에 가면 배우자에게 말해보십시오.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쑥스러울 수 있습니다. 평생 한 번도 안 했던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보십시오. 그것이 사랑의 시작입니다. 눈을 감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배우자, 자식, 손주, 형제, 친구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마음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마음을 느껴보십시오. 따뜻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의 완성에 대한 9번째 주제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주제는 의미 있는 내일입니다. 나이가 들었지만 아직 내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의미 있는 내일을 만들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명언입니다. 빅터 프랭클은 말했습니다. 삶이 당신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가 아니라 당신이 삶에 무엇을 줄 수 있는가를 물어라. 나이가 들면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이제 받을 차례라고. 평생 일했으니 이제 쉴 차례라고. 하지만 빅터 프랭클은 다르게 말합니다. 아직도 줄 것이 있다고. 여러분에게는 아직도 줄 것이 많습니다. 젊은 세대에게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손주에게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이웃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사회에게 경험을 줄 수 있습니다. 받기만 하는 삶은 공허합니다. 주는 삶이 의미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주셨습니까? 누군가에게 미소를 주셨습니까? 누군가에게 위로를 주셨습니까? 누군가에게 조언을 주셨습니까?
내일은 무엇을 주실 겁니까? 두 번째 명언입니다. 김영석 교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꿈을 가져야 한다. 많은 사람이 생각합니다. 나이 들면 꿈이 없다고, 젊은이들이나 꿈을 꾼다고. 하지만 김영석 교수님은 100세가 넘어서도 꿈이 있으십니다. 나이와 꿈은 관계가 없습니다. 70세에도 꿈을 꿀 수 있습니다. 80세에도 꿈을 꿀 수 있습니다. 거창한 꿈이 아니어도 됩니다. 작은 꿈으로 충분합니다. 올해 안에 제주도 한번 가보고 싶다. 손주 졸업식에 건강하게 참석하고 싶다. 경로당 친구들과 등산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작은 꿈들이 의미 있습니다. 꿈이 있으면 내일이 기대됩니다. 꿈이 있으면 오늘을 열심히 살게 됩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한 달 뒤, 1년 뒤에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꿈을 가지십시오. 나이는 핑계가 아닙니다. 세 번째 명언입니다. 랄프 waldo 에머스는 말했습니다. 인생은 짧다. 그러나 인생을 짧게 만드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다. 여러분은 지금 몇 살이십니까? 60대십니까? 70대십니까? 아직 젊습니다. 평균 수명이 85세라면 아직 10년, 20년이 남았습니다. 10년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10년이면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배울 수 있습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습니다. 새로운 곳을 여행할 수 있습니다. 책을 100권 읽을 수 있습니다. 손주를 10살 더 키울 수 있습니다. 10년은 긴 시간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하고 싶었던 일을 시작하십시오.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우십시오. 가고 싶었던 곳에 가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 하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시작하십시오.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하루 더 늙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십시오.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1년 후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무엇을 하고 계실 겁니까? 어디에 계실 겁니까? 누구와 함께 계실 겁니까? 그 모습이 행복해 보입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그 방향으로 가십시오. 하루하루가 그 미래를 만듭니다. 의미 있는 내일에 대한 10번째 주제를 마치겠습니다. 엔딩 마이너스 5분. 오늘 밤 우리는 10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이 들매 의미 내려놓는 지혜 관계의 재발견, 진정한 건강, 돈과 행복, 용서와 화해, 감사의 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사랑의 완성, 그리고 의미 있는 내일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후회해도 바꿀 수 없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걱정해도 소용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오늘입니다. 이 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숨을 쉬고 있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날도 감사하십시오. 살아있음에 감사하십시오. 만나는 사람에게 감사하십시오. 먹는 밥에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55세든 60세든
70세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나이 들어서도 꿈을 꾸고 사랑하고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장이 아직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이 시간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실 때 조금이라도 더 평온한 마음으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편안하게 주무시거나 하루를 마무리하십시오.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입니다. 그날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